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해 7월에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에서 대형 참사 발생했죠. 그때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였는데요. 이런 참사로 이어진 이유가 폭우에 제방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강물이 밀려들었는데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도로가 50cm 이상 물에 잠겨야 길을 막는다는 규정이 문제가 됐는데요. 정부가 지난달에 전국 지하차도에 적용될 새로운 통제 기준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는요, 이 방제 등급과는 상관없이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이달부터는 도심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바지 청소와 하수시설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충북도에서도 어제 세부적인 지하차도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많은 대책들이 담겨 있는데요.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안전사고에 취약한 위험한 곳들을 잘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작물마다 이 순지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대만과 수교한 과테말라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테말라 수출협회는 최근에 중국 측의 수입업자와 중개인들이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에게 컨테이너 억류 예정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과테말라 수출협회는 실제 과테말라산 커피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실은 최소 7개 컨테이너 운송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과테말라 대통령도 대만과의 외교관계 때문일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는데요. 과테말라에 대한 중국의 제재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추측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테말라는 이 대만이 외교관계 가지고 있는 12개 수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와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외교부 장관을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측은 수입 중단에 대해서 발표한 게 뭐라고 한 게 있나요? 일단 중국 외교부 측에서는요, 과테말라 컨테이너 억류 사실에 대해서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요? 네, 과테말라가 대만 총통 취임식에 외교장관을 보내는 등의 결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미시건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 한 명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환자는 경미한 증상을 보였고요. H5N1에 감염된 소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주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농무부는 지난 3월 달에도 텍사스 주민 한 명이 감염된 소와 접촉한 후에 H5N1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가 나온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텍사스 주민 감염사를 두고 야생 조류와 접한 가축으로부터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첫 번째 사례다라고 공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직은 가능한가요?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렇죠. 제로는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래도 예. 일단은 거의 없고 위험도가 낮은 편이라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다만 H5N1형이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산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또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WHO가 우려했습니다. 네. WHO 글로벌 인플루엔자 프로그램 책임자는 미국에서 발견된 감염 사례와 같은 일이 철새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도 한 어린이가 H5N1에 감염된 사실을 보건당국이 확인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인근 달걀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닭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안 돼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아니 얼마 전에 마스크를 보면 마스크가 이제 저희 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아 참 이때는 이렇게 많이 샀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 잠깐만요. 이렇게 퍼지다 보면 또 마스크 보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조류 독감에 감염된 젖소의 우유를 먹은 쥐들이 네. 병에 걸렸다는 연구 결과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생우유를 마신 쥐가 빠르게 병에 걸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그 조류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바이러스학과 교수 연구팀이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에 오염된 우유가 쥐 실험 과정에서 쥐를 병들게 만들었던 점을 병들게 만들었다. 확인했습니다. 네네. 또 연구진은 최소 6마리의 고양이가 H5N1에 오염된 우유를 먹고 죽은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죽었어요? 네, 예.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번 연구는 가공하지 않은 생우유, 그러니까 바로 짠 우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이고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우리도 미국에서 다, 판매 예. 중인 상업용 우유는 대부분 저온 살균 가공 과정을 거친 우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네. 우유에 한마디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FDA가 시중에 판매 중인 유제품 샘플의 20%에서 H5N1 바이러스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안 돼. 밝혔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발견된 바이러스가 감염성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FDA는 저온 살균 우유 섭취는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생우유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든 우유를 섭씨 4도씨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몇 주간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주간 죽지 않았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연구팀은 냉장고에 둔 우유도 몇 주간 H5N1에 대한 전염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쥐 실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쥐들이 빠르게 병에 들면서 연구팀이 나흘째 돼서 쥐들을 다 안락사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네. 장기를 검사한 결과 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H5N1에 감염된 젖소들처럼 쥐들의 젖샘에서도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쥐는 고양이의 먹이입니다. 네. 조류도 쥐를 잡아먹습니다. 네. 이렇게 먹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쥐들이 늘어나면은 다른 동물에게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연쇄적이죠, 뭐. 감염될 가능성이 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가공하지 않은 생우유에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생우유입니다. 네, 가공, 생우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소독 안 한 거.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균한 우유보다 생우유가 영양가가 높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생우유는 섭취해서는 안 네, 된다고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유를 가공하지 않고 마시는 국가,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생우유에 든 병원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생우유 마시는 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곰고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곰입니다. 베어. 맞죠? 네, 맞습니다. 곰고기를 먹은 가족이 기생충에 감염됐다는데 네. 저 이게 궁금해요. 왜 먹은 거죠? 곰고기를? 그러니까요. 예. 이제 좀 찾아봤는데 사냥으로 잡은 건지 어쨌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 익힌 곰고기를 심지어요? 먹고 네, 일가족이 기생충에 감염됐다고 하는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26일 보고서 내용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네. 2022년 7월 달에 일가족 6명이 기생충인 선무충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사우스다코다에 모여서 흑곰 고기로 만든
케밥을 나눠 네. 먹고 일주일에 심각한 증상을 보였는데요. 가족 중에 29세 남성은 발열, 심각한 근육통, 눈 부종 이런 게 나타났고요. 진단 결과 선모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기를 나눠 먹은 사람 중에서 모두 6명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2명은 함께 조리한 야채를 먹었는데도 이 기생충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나눠 먹은 흑곰 고기는 가족 중 한 사람이 2022년 5월 달에 캐나다 북부 서스캐처스 원에서 잡아서 45일 동안 냉동 보관했던 고기라고 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곰고기가 대표적인 선모충 감염 원인이라면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섭씨 74도씨 이상으로 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건 문화니까. 문화죠. 그렇죠? 예, 문화니까 먹을 수 있는데 조리는 철저히. 아, 그렇죠. 네, 이건 문화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곰까지 먹을 저는 뭐 네. 그들의 문화면 존중하는데 네. 왜 덜 익혀 먹혀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보니까 말씀드렸죠. 45일 동안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뭔가 좀 안에 균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해를 네,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네. 혹시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곰고기 먹는 분들 그렇죠. 74도 이상에서 조리해야 한다고 네. 잊지 마시고요. 또 일본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사슴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자 네. 야생 동물을 조리해서 이 급식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늘었다고요. 제가 예. 미국에서 곰고기 먹고 기생충에 감염됐다 그랬는데 또 일본에서는 야생 동물을 먹는다고 하니 이게 잘 조리하면 예, 무슨 일인가 네. 싶긴 한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영양사들이 확실하게 조리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사냥을 통해 잡은 사슴, 멧돼지 고기를 학교 급식재로 쓴 학교가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야생동물을 급식에 활용한 학교가 거의 1000여 곳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 19곳에서 2018년에 569개, 2020년에 933개, 거의 1000개 육박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5배 정도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야생 멧돼지와 사슴을 먹는 학교의 80%가 서일본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산간지대가 많고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포획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고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오이타현에서는요 보조금 제도를 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포획부터 육류 가공, 유통, 급식 준비까지 다 제대로 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사슴고기 카레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도 개발해서 급식으로 쓰고 있고요.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있었던 동일본에서는요 야생동물 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기들도. 일단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렇게 야생동물로 조리를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이 카레를 워낙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애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에 사슴고기를 섞은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일본 네.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 영양사가 사슴고기를 그 급식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메뉴가 급식 메뉴 분야에서 최고 농림수산부 장관상을 받기도 할 정도로 맛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영양사 얘기로는 사슴고기가 다른 고기보다 철분이 풍부하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농가 골칫거린 야생사슴을 급식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두고 어린 아이들에게 동물의 생명과 지구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농가들 입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데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야생 멧돼지나 사슴고기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기생충. 진드기 무섭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굳이 급식에 써야 되나라고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오늘 먼저 순지르기 작업 해야 네. 한다고요. 작물들은 성장을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기 몸체를 키워서 햇볕을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네. 그런 이제 성장을 영양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양 성장이 어느 정도 지나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그런 생식 성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물이 폭풍 성장하는 가운데 결실이 부족한 이유는 이게 충분히 영양 성장을 한 이후에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데 몸체를 키우는 성장의 비중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결실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이런 순지르기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일단 몸이 충분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건데 몸이 네. 제대로 안 크면 열매도 잘 안 맺는다 이런 네. 건가요? 아. 그리고 또 몸 키우는 것을 생식 성장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런 전환이 잘 안 이루어지면 또 몸만 계속 커버리는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순지르기는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질병이나 해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모든 잎들이 골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열매가 잘 달리고 많이 달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이제 순지르기는 겨순을 따주는 것도 있지만 잎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잎 정리 작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잎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되게 되는데요. 위에서 새로 돋는 잎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데 양분을 보내는 잎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잎들은 뿌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잎들입니다. 그리고 나눠져 있네요, 진짜. 중간 열매 네. 근처에 있는 잎들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작물이 열매를 달 때쯤이면 아래에 있는 잎들은 햇볕을 충분히 또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있는 네. 아래쪽 잎들은 도톰해지면서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잎들도 따주어야 열매가 많이 그리고 충실하게 있게 됩니다. 고추나 가지와 같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겨순이 생기는 열매 채소와 달리 토마토는 열매를 맺는 동안에도 겨순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잎과 줄기 사이에 생기는 겨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잎사귀 끝에도 겨순이 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놈은 열매 끝에도 이렇게 이야, 그래요? 달리는데요. 예. 네. 이제는 잎이나 겨순이나 모두 튼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손으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렇게 두껍게 자라는 애들은 가위로 잘라줘야 할 정도입니다. 이 순지르기를 하는 날이나 이 시간대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네, 먼저 이렇게 순지르기를 초보 농부들한테 이렇게 시켜보면요, 잎을 따주고 순지르기 했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순지르기와 잎 따주기를 해야 하는 시간대는 화창한 날 이른 아침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따준 부분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질병과 바이러스가 식물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상처 부위에 나오는 향기가 해충을 유인하기 때문에 민트 향이 첨가된 오일을 뿌려줘서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민트 향이 첨가된 오일이 일종의 연고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렇죠. 예. 방부제. 방부제. 그 작물에 따라서 순지르기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야, 그래요? 쉬워야 되는데. 네. 쑥갓이나 아욱과 같은 경우 순지르기는 토마토와 정반대로 이렇게 겨순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순지르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가장 위에 자라는 생장점을 이렇게 자르는 것인데요. 이것을 남기면 꽃이 피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장점 단위로 자르는 작업이 바로 수확이죠. 잎을 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잎들이 생겨나는 지점인 생장점 주변을 수확하는 것이 수확입니다. 바질이나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 작물의 수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잎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겨순이 성장해서 수확한 생장점들이 또 많이 불어나서 네. 수확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옥수수의 계절이
오는데 옥수수는 또 순지르기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옥수수 좋아하시나 봐요. 표정이 좋아요. 달라지는데요.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네, 예.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은 땅 위 첫 번째 마디에서 포기 나눔하면서 새로운 포기가 양쪽에서 성장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벼라든지 벽과 작물이라서 네. 포기 나눔 형태로 이렇게 분월 줄기가 자라는데요. 이 분월 줄기를 잘라줘서 본 줄기만 잘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잎을 정리해줘야 옥수수가 성장을 하고 결실이 잘 이루어집니다. 야, 이거 되게 집중해야 되네요. 성장하는 딱 부분에. 그 수박이나 참외는 줄기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네, 박과작물에 속하는 참외와 수박의 경우 결실이 크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줄기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줄기의 어미줄기, 아들줄기, 손자줄기를 잘 따져서 줄기를 잘라줘야 합니다. 아, 어려운데요. 참외는 네. 손자줄기에 결실을 맺게 하고요. 수박은 아들줄기에서 결실을 맺게 해야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아집니다. 수박은 어미줄기에서 4마디에서 잘라줘서 마디에서 도달하는 아들줄기 중에서도 18마디 이상에서 암꽃이 피어 수박이 달릴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참외는 아들줄기에서도 8마디 정도에서 순을 잘라줘서 어미줄기, 아들줄기에 암꽃이 피면 따줘야 합니다. 그래서 손자줄기에서 참외가 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야,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라면 저는 못 풀 것 같은데 이거 네.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요. 이거 네,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 줄기 정리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나무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마디는 땅 위에서 나오는 줄기에 달린 잎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런 식으로 잎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미줄기에서 나오는 아들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줄기에서 잎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몇 번째 마디라고 명칭을 매겨서 정리합니다. 오이의 경우에는 또 품종에 따라서 네. 다다기 오이와 같은 남지형 오이는 어미줄기에서 결실을 맺는 반면에 조선 오이라든지 노각 오이와 같은 북지형 오이는 곁순에서 결실을 맺기 때문에 심은 오이에 따라서 순지르기를 해줘야 합니다. 야, 그렇군요. 이렇게 순지르기를 모든 작물에 대해서 마스터하게 되면 정말 귀농하셔서 농사를 지으셔도 됩니다. 와, 이거 오늘 저는 이 순지르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생각이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어렵다. 이 생각이에요. 외려 이제 자신감을 꺾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텃밭 농사 지으면 이제 어떤 작물이든 키워서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깻잎을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좀 오랜 기간 동안 따먹는 법이 있다고요? 네. 들깨를 심어서 열매 목적이 아니라 들기름 짜기 위한 열매 목적이 네. 아니라 깻잎을 수확해서 드실 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줄기가 가슴 높이 정도 자랐다면 가장 위에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오고 있는 생장점을 제거해서 더 크게 자라지 않고 그 부분에서 꽃들이 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깻잎을 오래 따서 드실 수 있는데요. 이미 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깻잎 같은 경우는 또 네. 하반기 되면 이게 단일성 작물이라서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지 그래서, 않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가을 겨울에 수확하시는 분들은 시설 하우스 안에 인공 조명을 달아서 봄처럼 해가 길다고 느껴져야 이렇게 꽃이 안 피게 됩니다. 오이와 호박의 경우에도 잎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잎들이 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깨끗하게 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아랫잎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노랗게 황색으로 변하는데요. 네. 녹균병도 있고요. 뭐 이런 질병들이 있어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잎을 제거하면서 수확할 열매를 그때그때 수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오늘 방송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게 내용도 많지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생각이 안 나시면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로 동영상 찍어서 올릴까요?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좀 이렇게 누적된 질문들이 많아요. 해결 못한 질문들이 많아서 전화 연결보다는 오늘은 좀 충실하게
미처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부터 쫙 살펴보겠습니다. 3900님, 이 페피노라는 서양 메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씨앗 판매 광고가 많던데요. 우리나라 토양, 우리나라 날씨에 키울 수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전 처음 듣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듣고요.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페피노. 네. 네. 마술피리에 나오는 파파게노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요.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예. 페피노가 이게 그 메론처럼 생겼는데요. 과는 메론과에 속하지 않고요.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이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거겠죠, 네네. 당연히. 메론 맛이 나고 아주 맛이 있어서 네.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지과 작물이니까 거름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깊게 내리니까 배수라든지 이런 걸 잘 신경 써야 되는데 날씨가 약간 서늘한 기후에서 더 잘 자란다고 그래요. 예. 예, 따뜻하면서도 그리고 온대성 작물인 셈이죠. 그래서 딱인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랑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맞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한 여름에 더울 때 이때는 이제 결실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그늘 작물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시설 재배로 가온하면서 이렇게 재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살짝 찾아보니까 굉장히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네요. 네. 예, 항산화 성분도 있다. 그렇군요. 3900님 어쨌든 괜찮다고 하니까 잘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겠고요. 1772님, 고들빼기 씨앗을 뿌려서 싹을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파종을 해야 싹이 잘 트일까요? 싹이 안 나서 매번 실패를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들빼기는 보통 이제 가을 재배를 많이 하는데요. 고들빼기 김치 이렇게, 맛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 9월쯤에 이렇게 파종을 하시는데요. 고들빼기도 국화과 작물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봐야 발화를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심으시면 안 되고요. 얕게 이렇게 심으시고 물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렇게 가을에 고들빼기를 수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깊지 않게 한마디로 얕게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씨앗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짝. 예. 대신에 이제 너무 얕게 심었으니까 물가뭄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날 때까지는 물을 주기적으로 잘 뿌려줘야 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7055님, 감자와 고구마 심을 때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로 심을까요? 네. 감자는 아무래도 이제 덩이 줄기로 심게 되고요. 고구마는 이제 줄기로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감자는 이제 덩이 줄기로 보통 10cm 깊이 심게 돼요. 깊이. 네. 예. 근데 이제 고구마 심는 줄기의 깊이는 고구마 줄기에 이파리가 마디라고 그러잖아요. 2마디 정도가 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 수직으로 꽂을 수도 있지만 비스듬하게 꽂아서 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네. 7055님도 감자는 한 10cm 정도, 고구마는 한 2마디 정도 들어가게. 네. 한상민님이 호랑이 강낭콩 모종을 만들었는데 싹이 나오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다 싹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네요. 예. 네. 보통 강낭콩을 심으면 7일에서 14일 정도에는 꼭 싹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심으신 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은 기간 동안에는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좀 물 관리가 잘 안 됐을까요? 네. 네, 싹이 나오면 싹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씨앗들은 물을 줘야 됩니다. 싹이 나오면 뿌리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뿌리가 알아서 물을 찾아가니까 그 전까지는 꼭 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8608님, 대추나 귤도 붓으로 해줘야 하나요? 혹시 베란다니까 선풍기를 살살 틀어주면 수분이 될까요? 대추꽃이 많이 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수분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네. 예. 대추하고 귤 같은 경우는 충매화예요. 곤충이 있어서 이렇게 수분을 해주는데
우리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는 곤충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문을 열어놔서 불러들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살살 수분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대추꽃이 많이 폈다 그러니 베란다에서 대추 달리는 거 모습 보면 멋있을 것 같네요. 네. 아이고. 그래도 8608님은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 같네요. 네. 네, 잘 알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8273님, 대파를 좀 촘촘히 심어서 네.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뿌리에 약을 주고 심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대파 모종을 사다 보면 뭐 한 모종에 막 10개씩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뽑아서 그대로 심게 되면 굉장히 촘촘히 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실파 정도로 이렇게 컸을 텐데요. 보통 이제 7월 비 그치고 장마 그치고 7월 말이나 8월 때에 한 번씩 옮겨주게 됩니다. 옮겨줄 때는 옮겨줄 밭을 이제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거름이라든지 석회비료를 좀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그다음에 이제 퇴비거름을 뿌리고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뭐 혹여 토양 소독이 필요한 그런 안 좋은 좀 땅이면 따로 이제 소독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862님, 원두 커피 찌꺼기를 텃밭에 바로 뿌리면 안 되나요? 원두 커피 가루를 뿌리면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네, 커피 찌꺼기는 이게 이제 질소 성분이 있는 그런 네. 좋은 퇴비 재료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그래서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원두 커피 가루를 바로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요.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피 반, 흙 반 이렇게 해서 섞어뒀다가 이제 물을 좀 뿌려주고 이렇게 되면 커피 가루에서 하얀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발효됐다고 생각하시고 그 흙하고 커피 섞인 거 1대1로 섞인 거 이 자체를 이제 거름 삼아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네. 9862님, 퇴비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365 하나님, 고추를 노지에 이제 5월 3일에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고추가 크지 않고 잎이 오그라들고 지금쯤은 이제 고추대에 새순이 올라와야 하는데 꽃도 피지 않고 성장이 상당히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농약상에 가서 약도 사서 살포도 했는데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냉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네. 우리 수원의 경우에도 5월 15일이 지나고 나서야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 중간에 뭐 7도로 떨어진 때도 있었고 8도로 떨어진 때도 있어서 의외로 냉해를 입은 고추들이 많습니다. 근데 냉해를 입은 증상이 눈에 띄게 보이면 네. 괜찮은데 이게 그런 냉해 증상은 없고 이렇게 성장이 더딘 형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냉해 증상은 물에 푹 절인 것 같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잎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그런 병든 부위들은 이렇게 따줘야 되고요. 그런 증상이 없으면 대신 이제 질소거름하고 칼슘거름을 중심으로 해서 영양 보충을 해줘서 좀 이제 회복되기를 조금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질소랑 칼슘 거름을 줬어요. 네. 그러면은 냉해를 입지 않은 고추처럼 나중에 잘 자랄 수 있나요? 냉해 입지 않은 것만큼은 못 자라지만 그래도 그래요? 회복은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여름에는 또 비슷하게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365 하나님, 냉해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862님, 식초와 목초에게 계란 껍질을 담궈두나요? 며칠간이나 담궈서 500배 희석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제 칼슘 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네. 물으시는 것 같아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 목초에나 식초에다 계란을 담그게 되면 이게 기포가 발생합니다. 탄산가스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계란 껍질에 있던 칼슘이 이렇게 용해돼 나오는 거거든요. 빠져나오죠. 이렇게 네. 녹듯이. 네,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기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빠졌다 싶었을 때 이제 다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포가 안 나올 때까지. 예. 예. 그래서 고운 걸름망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란 껍질은 따로 이렇게 걷어내고요. 빼내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500배 희석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식초가 목초가 이제 산성 용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칼슘 용액이 들어가면서 약간 중성화되긴 해요. 근데 이제 서로의 그 식초의 양과 목초의 양에 따라서 이게 산성도가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희석액을 준수해서 이렇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관장님은 주사기를 쓰신다고. 예, 예. 9862님도 참고해서 정확하게 희석 잘 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3392님, 3년 동안 약을 안 쳤는데 올해는 사과나무에 꽃이 안 폈어요. 왜 그럴까요? 남양주 금남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동안은 꽃이 아이고. 피었었던 모양이죠. 네. 네. 이런 걸 이제 해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과가 많이 달렸거나 꽃이 많이 피었거나 이러면 해거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까 배웠듯이 줄기정리처럼 가지치기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영양 관리하고 물 관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과나무에 꽃이 안 폈으면 올해 영양 관리, 이렇게 물 관리,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잘 해줘서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172님, 옥수수 곁가지가 자라는 원인은 뭔지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진딧물이랑 벌레가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속상하시겠네요. 예. 네, 옥수수 격과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벽과 작물들이 밑에서부터 폭이 나눔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나 수수, 기장, 조 이런 벽과에 속하는 모든 작물들이 원래 폭이, 그렇다. 폭이 예. 밑에서 이렇게 격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 줘야 되고요. 진딧물과 벌레도 있는데 좀 진딧물은 그렇게 옥수수에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오니까 좀 한번 참고 견뎌 보시죠. 아, 그냥 견뎌야 돼요? 네. 벌레는 어떡합니까? 벌레도? 벌레는 이제 조명나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나방 종류가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오는 것들인데 네. 그렇게 크게 창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제 잡아주는 정도 아, 잡아야 돼요. 네. 그냥. 예. 하시는 것만 추천합니다. 이제 그 벌레가 먹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배설물이 이렇게 주변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벌레가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원님이 대파 모종 한 판이 모두 다 누렇게 뜬 색깔 또는 말라 죽었어요. 몇 군데 텃밭에 나눠 심었는데 모두 죽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심은 날짜는 4월 15일 무렵이었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모종 상태에서 이렇게 누렇게 됐다는 것은 되게 이제 모잘록병이라고 해서 네. 모종 기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 다습하게 관리했을 때 이렇게 모잘록병이 오고요. 야, 근데 모종 한 판이 다 이렇게 죽으면은 근데 이제 밭에 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말라 죽었다면 밭 상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만에 병이 많은, 그래서 그래서 석회비료나 이렇게 재거름을 해가지고 토양을 좀 약간 약알칼리성 정도 상태로 바꾼 다음에 퇴비 넣고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너무 또 산성화되면 땅속 벌레가 굉장히 창궐하게 됩니다. 아, 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도 대파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반드시 토양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거름하고 심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제 딱 그 땅에 갔어요. 내가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근데 네. 그 땅 상태를 심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 보면 되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너무 산성화되면 이제 그 상징적으로 시금치 씨앗을 한번 파종해 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로. 네, 예. 시금치가 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산성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금치 씨앗을 한 6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파종해 보면 또 바로 싹이 나오니까
쉽게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환절기 잘 하시고요. 저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